오빠, 기다렸어요. 그 여성은 만수의 팔짱을 끼며 다정하게 말했어요. 정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저 여자가 누구지? 왜 우리 남편과? 정숙은 멀리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만수와 그 여성은 근처 찻집으로 들어갔어요. 정숙도 조심스럽게 따라가서 창문 너머로 살펴봤습니다. 찻집 안에서 만수는 전혀 치매 환자 같지 않았습니다. 또렷한 표정으로 그 여성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심지어 웃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정숙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집에서는 멍하니 있으면서 여기서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행동하다니요. 1시간 정도 지나자 두 사람이 찻집에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근처 모텔로 향했어요. 더 충격적인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연립주택 2층, 아침 햇살이 낡은 유리창을 통해 스며들어옵니다. 65세의 윤정숙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며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아침 드셔야죠. 침실에서 70세의 남편 이만수가 비틀거리며 나와 거실을 둘러봅니다. 어딘지 어색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피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오늘은 무슨 요일인지 기억나나요? 만수는 잠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요일? 아냐. 월요일인가. 실제로는 화요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써 몇 달째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정숙은 속으로 한숨을 쉬며 상을 차렸습니다. 여보, 어제 저녁에 뭐 드셨는지 기억하세요? 어제 저녁? 글쎄, 생각이 안 나네. 만수는 멍한 표정을 지었지만 정숙이 보기에는 어딘지 어색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됐거든요. 은퇴 후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정숙에게는 남편의 변화가 날이 갈수록 걱정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했지만 요즘 들어서는 심상치 않은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일주일 전에는 집 앞 골목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만수를 발견했습니다. 40년 넘게 살던 동네인데도 말이죠. 여보,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집이 어디지? 길이 헷갈려. 그때 만수의 당황한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집에 돌아와서는 금세 평상시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점이었어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정숙이 도서관으로 봉사활동을 나갔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께 책을 읽어드리고 간단한 사무 업무를 도와드리는 일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왠지 집중이 안 됐습니다. 정숙 씨, 오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요?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김순자 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남편이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져서요. 치매인가 싶어 걱정이 되네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 남편도 그래요. 순자 씨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뭔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 무렵 정숙이 집에 돌아오니 거실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만수가 TV 리모컨을 전화기처럼 들고 누군가와 진지하게 통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었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 안 받지? 만수는 리모컨 버튼을 누르며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다가가자 만수는 깜짝 놀라며 리모컨을 내려놨어요. 아, 이게 전화기인 줄 알았네. 요즘 자꾸 헷갈려. 여보, 정말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신경과에서 검사를 받아보시면. 병원? 나는 멀쩡한데 무슨 병원이야. 그냥 깜빡한 것뿐이야. 만수는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일로 화를 내지 않았을 텐데 요즘 들어 예민해진 것도 이상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치매 증상을 보이면서도 정숙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결혼기념일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며칠 전에는 복잡한 휴대폰 설정을 혼자서 척척 해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여보, 휴대폰 설정이 이상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건 여기 누르고. 이렇게 하면 돼. 만수는 능숙하게 휴대폰을 조작해서 설정을 바꿔주었습니다. 평소 기계에 서툴렀던 남편이 언제부터 이렇게 능숙해진 건지 의아했죠. 저녁 시간이 되어 만수가 식탁에 앉아 정숙은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남편의 셔츠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한 여성용 향수 냄새가 나는 것이었어요. 정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보,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냥 동네 공원에서 바람 쐬고 왔지. 혼자 가셨어요? 응, 혼자. 누구랑 가겠어? 만수는 대답하면서도 정숙의 눈을 제대로 마주보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정숙과 눈을 마주보며 대화하는 남편이었는데 말이죠. 설거지를 하며 정숙은 계속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치매라고 하기에는 너무 선택적으로 기억을 잃는 것 같았거든요. 중요한 것들은 다 기억하면서 왜 하필 일상적인 것들만 깜빡하는 걸까요? 그날 밤 만수가 먼저 잠든 후 정숙은 남편의 옷가지를 정리하다가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지 주머니에서 커피숍 영수증이 나온 것인데 아메리카노 2잔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혼자 갔다고 했는데 왜 2잔을?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영수증을 자세히 보니 시간도 적혀 있었어요. 오후 2시 30분. 만수가 집에 없던 바로 그 시간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영수증 뒷면에 볼펜으로 적힌 메모였습니다. 여성의 필체로 쓰여진 이니셜 M과 함께 하트 표시까지 그려져 있었던 거예요. 정숙은 영수증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쿵쾅거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짐작이 가면서도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설마 그럴 리가.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을 의심한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기억력 문제, 리모컨 사건, 향수 냄새, 그리고 이 영수증까지.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남편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만수는 평소처럼 멍한 표정으로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숙의 눈에는 뭔가 연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보, 오늘도 산책 나가실 거예요? 글쎄, 날씨도 좋고 그럴까? 만수의 대답이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정숙은 영수증을 생각하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과연 남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정숙은 평소처럼 시장에 나갔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고등어를 사려고 생선가게 앞에서 지갑을 꺼내는데 휴대폰에 문자 알림이 떴어요. 국민은행에서 보낸 문자인가? 정숙은 별 생각 없이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출금 1,000만 원 완료. 통장 잔액 5만 8천 원. 뭐라고?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지갑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분명히 잘못 본 것이겠지 싶어서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문자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2천만 원이 넘게 있던 통장이 어떻게? 정숙은 급하게 생선가게 아저씨에게 죄송하다고 인사하고는 은행으로 뛰어갔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온몸에 식은땀이 났어요.
은행에 도착해서 직원에게 통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제 계좌에서 1,000만 원이 빠져나갔다는 문자가 왔는데요. 확인 좀 해주세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객님, 잠시만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몇 분 후 직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고객님,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총 2,300만 원이 출금되었고요. 뭐라고요? 2,300만 원이요? 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거래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때로는 큰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모든 거래가 인터넷 뱅킹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인터넷 뱅킹을 사용할 줄도 모르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혹시 가족분 중에 계좌 정보를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공인인증서를 다른 분이 사용하신 적이? 직원의 말에 정숙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계좌 정보를 아는 사람은 남편뿐이었거든요. 받는 사람 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수사 과정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숙은 바로 근처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혹시 배우자분이 하신 건 아닌가요? 부부간에는 이런 일이 종종 있거든요. 아니에요. 저희 남편은 치매기가 있어서 그런 복잡한 걸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경찰관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일단 신고는 접수해드리겠지만 가족 간의 일이라면 민사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정숙은 허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만수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어디 갔다 와요? 늦었네. 만수의 평온한 모습을 보며 정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보, 우리 통장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돈이? 얼마나? 2천만 원 넘게요.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됐다고 하는데. 만수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거 모르는데. 정말 모르세요? 당연하지. 나는 컴퓨터도 잘 못 다루는데 무슨 인터넷 뱅킹을. 만수의 반응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정말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정숙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있을까 해서였죠. 서재 서랍을 열어보니 각종 서류들이 어지럽게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험해약 서류였어요. 만수 명의로 된 종신보험이 일주일 전에 해약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것도 언제 해약한 거지? 정숙은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해약 환급금이 800만 원이었는데 이 돈도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어요. 계속 뒤지다 보니 또 다른 서류가 나왔습니다. 정숙 명의로 대출을 받은 서류였어요. 500만 원 대출 신청서에는 정숙의 서명이 되어 있었지만 정숙은 그런 대출을 받은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서명, 내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분명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정숙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만수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여보, 보험 해약하신 거 아세요? 보험? 무슨 보험? 종신보험 말이에요. 일주일 전에 해약됐던데요. 만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네. 요즘 머리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럼 제 명의로 대출 받은 것도 모르세요? 대출? 당신이 대출을 받았다고? 만수는 정말 놀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정말 모르는 건지 아니면 치매인 척하며 속이는 건지 말이죠.
그날 정숙은 도서관 봉사도 나가지 않고 집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3천만 원이 넘는 돈이 일주일 만에 사라졌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만수가 산책을 나간다고 하자 정숙은 몰래 뒤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혹시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만수는 집에서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동네 공원으로 갔을 텐데 이상했어요. 정숙은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만수가 탄 버스는 시내 방향이었습니다. 정숙도 급하게 다음 버스를 탔어요. 과연 남편이 어디로 가는 건지 그리고 사라진 돈과 관련이 있는 건지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정숙은 다음 버스를 타고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4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을 미행해 본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버스 안에서 멀리 보이는 만수의 뒷모습은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치매 환자처럼 멍하게 있는 게 아니라 창밖을 또렷하게 바라보며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30분 정도 지나자 만수가 내렸습니다. 오산시 버스터미널이었어요. 정숙도 급하게 뒤따라 내렸습니다. 오산? 여기에 아는 사람이라도 있나? 만수는 터미널을 나와 길을 건너더니 한 미용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미양 헤어샵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그리고 곧 미용실에서 한 여성이 나왔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파마를 한 머리에 화장을 진하게 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죠. 그 여성이 만수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오빠, 기다렸어요. 그 여성은 만수의 팔짱을 끼며 다정하게 말했어요. 정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저 여자가 누구지? 왜 우리 남편과? 정숙은 멀리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만수와 그 여성은 근처 찻집으로 들어갔어요. 정숙도 조심스럽게 따라가서 창문 너머로 살펴봤습니다. 찻집 안에서 만수는 전혀 치매 환자 같지 않았습니다. 또렷한 표정으로 그 여성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심지어 웃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정숙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집에서는 멍하니 있으면서 여기서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행동하다니요. 1시간 정도 지나자 두 사람이 찻집에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근처 모텔로 향했어요. 정숙은 뒤따라가다가 모텔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안 들어가야 하나? 정숙은 망설였지만 결국 모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카운터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방금 들어간 중년 부부. 혹시 자주 오나요? 아, 그분들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오시는 것 같은데요. 직원의 대답에 정숙은 현기증이 났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이나 온다고요? 정숙은 모텔 밖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2시간 후에야 만수와 그 여성이 나왔어요. 작별 인사를 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 오빠. 응, 내일 봐. 만수는 그 여성과 포옹까지 했습니다. 정숙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만수가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자 정숙은 그 여성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여성은 미용실로 돌아갔어요. 정숙도 미용실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 여성이 미용실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정숙은 용기를 내어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 네. 여성이 고개를 돌리자 정숙이 말했습니다. 혹시 이만수 씨 아세요? 여성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누구신데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의 아내입니다. 아내? 여성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태연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방금 모텔에서 나오는 거 다 봤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성은 잠시 당황하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들어와요. 여기서 이럴 일은 아니니까. 여성은 정숙을 미용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미용실 문을 닫고 나서 여성이 입을 열었어요. 제가 김미향이에요. 만수 오빠와는 사귀고 있어요. 사귀고 있다고요? 만수 오빠가 말했는데 부인분이 치매에 걸려서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했거든요. 정숙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치매에 걸렸다고요? 그 사람이 치매인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리가요. 만수 오빠는 멀쩡한데요. 김미향의 말에 정숙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럼 우리 집 돈을 누가 빼간 건지 아세요? 돈? 김미향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만수 오빠가 부인분 치료비로 돈이 많이 든다고 하시던데. 치료비라고요? 저는 아프지도 않아요. 정숙은 김미향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라진 돈, 해약된 보험, 그리고 만수의 가짜 치매 연기까지 말이죠. 김미향은 점점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설마, 저도 속은 건가요? 속은 게 아니라 공범이죠. 우리 집 돈으로 뭘 했는지 말해보세요. 미용실 인테리어 비용, 그리고 새 장비들. 김미향의 고백에 정숙은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저희 돈으로 장사하고 계신 거네요. 저는 몰랐어요. 만수 오빠가 자기 돈이라고 했거든요. 정숙은 미용실을 둘러봤습니다. 새로 산 것처럼 보이는 의자들과 장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모두 자신의 돈으로 산 것들이었죠. 얼마나 받았는지 정확히 말해보세요. 총 2천만 원 정도요. 미용실 인테리어랑 장비 구입비로. 정숙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40년간 모은 돈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었다니요. 그리고 만수 오빠가 말했는데 곧 이혼하고 저랑 재혼할 거라고 했어요. 재혼이라고요? 네. 벌써 혼인신고서까지 준비했다고 하던데요. 정숙은 충격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숙은 김미향을 두고 미용실을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에 쓰레기통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오산 고속버스 표였습니다. 만수가 버린 것 같았죠. 이제 증거가 생겼네. 정숙은 버스표를 주워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김미향과의 대화를 녹음했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녹음 버튼을 미리 눌러뒀던 게 다행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정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집에 돌아온 정숙은 만수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처럼 멍한 표정을 지으며 앉아있는 남편을 보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여보, 어디 갔다 왔어요? 늦었네요. 만수는 아무렇지도 않게 물어봤습니다. 마치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말이죠. 산책 다녀왔어요. 정숙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을 다 파악하기 전까지는 들키면 안 됐거든요. 그래요? 저도 동네 한 바퀴 돌고 왔는데. 만수의 거짓말에 정숙은 속이 뒤틀렸습니다. 동네 한 바퀴가 아니라 오산까지 가서 다른 여자와 모텔에 있었으면서 말이에요. 그날 밤 정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김미향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재혼 계획 2천만 원, 그리고 가짜 치매 연기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만수를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요일? 글쎄, 화요일인가? 실제로는 목요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이제 이것이 연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 제 생일이 언제인지는 기억하세요? 당연히 기억하지. 5월 15일이잖아. 정확했습니다. 정숙은 계속 테스트해 봤어요. 우리 결혼 기념일은요? 10월 3일이지. 이것도 정확했습니다. 만수는 중요한 건 다 기억하면서 일상적인 것들만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숙은 며칠 동안 만수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만수가 외출할 때마다 몰래 따라다니며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화요일에는 은행에 가서 추가로 대출을 받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정숙 명의로 된 서류에 서명을 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정숙의 도장을 위조해서 사용한 것 같았습니다. 수요일에는 또다시 오산으로 가서 김미양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정숙이 미리 가서 미용실 근처에 숨어 있었어요. 미양아, 곧 다 끝날 거야. 정말이에요? 언제쯤이면 이혼하실 수 있어요? 한 달 정도면 될 것 같아. 그 여자가 치매라고 의사 진단서도 받아놨거든. 정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의사 진단서까지 위조했다는 얘기였어요. 그럼 우리 정말 결혼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하지. 그 여자 명의로 집도 담보대출 받아놨어. 돈은 충분해. 오빠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몇 년 전부터 준비한 거야. 그 여자가 바보라서 다행이지. 만수와 김미양의 대화를 들으며 정숙은 분노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획했다는 것은 이것이 우발적인 일이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그날 밤 정숙은 집에서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만수의 서재를 뒤져보니 놀라운 것들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가짜 의료 진단서였습니다. 정숙이 치매에 걸렸다는 내용의 진단서가 여러 장 있었어요. 모두 위조된 것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혼 계획서였습니다. 만수가 직접 손으로 쓴 것 같았는데 어떻게 정숙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돌릴지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세 번째는 김미양과 주고받은 편지들이었습니다. 2년 전부터 연애를 시작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정숙은 이 모든 것들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법률 상담을 받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 정숙은 동네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저를 치매 환자로 속이고 재산을 빼돌리고 있어요. 변호사는 정숙이 가져온 증거들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문서 위조죄도 적용될 수 있고요. 그럼 고소할 수 있나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부간의 일이라서 복잡할 수 있어요.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정숙은 조금씩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정숙은 인터넷으로 비슷한 사례들을 찾아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여성들이 남편의 사기에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온라인 카페에서 가족 금융사기 피해자 모임이라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정숙은 자신의 이야기를 올렸어요. 남편이 치매인 척하면서 제 재산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댓글들이 빠르게 달렸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남편이 사업 실패를 숨기고 제 적금을 몰래 해약했었어요. 법적 대응을 서두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집니다. 정숙은 이 댓글들을 보며 자신만 당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도 받았어요. 그날 저녁 만수가 또 외출한다고 하자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냥 바람 좀 쐬러. 오산 가시는 거 아니에요? 만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오산? 거기가 어디야? 김미양 씨 만나러 가시는 거 아니냐고요. 만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으며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나는 치매라서 그런 복잡한 일은 할 수 없어. 치매 연기 그만하세요. 다 알고 있어요. 정숙은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만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어떻게 2년 동안 저를 속이면서 재산을 빼돌렸죠? 김미향과 재혼하려고. 만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정숙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거든요. 정숙아, 나도 그냥 행복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래서 저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모든 것이 탄로난 후 정숙은 다음날 바로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러 갔습니다. 밤새 정리한 모든 증거들을 가방에 넣고 나섰어요. 남편을 사기죄로 고발하고 싶습니다. 경찰관은 정숙이 가져온 서류들을 살펴봤습니다. 가짜 의료 진단서, 무단 대출 서류, 김미향과의 대화 녹음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충분한 증거가 있네요. 접수해드리겠습니다.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만수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니 예상치 못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관 2명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윤정숙 씨죠? 출두 요청서입니다. 출두 요청서요? 정숙은 영문을 몰랐습니다. 자신이 고발한 것이 아니라 고발당한 것이었어요. 배우자분이 고발하셨네요. 명예훼손과 정신적 학대 혐의입니다. 정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만수가 먼저 자신을 고발한 것이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언제 그런 일을... 일단 출두하셔서 조사받으시면 됩니다. 경찰서에 가니 만수가 이미 진술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가 제출한 서류를 보고 정숙은 기가 막혔어요. 의료 진단서가 있었는데 만수가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숙이 치매 환자인 남편을 폭언으로 학대했다는 진술서도 있었어요.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이 치매인 척했던 거라고요. 하지만 담당 형사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의료 진단서가 있는데 어떻게 가짜라고 하시죠? 그리고 증인도 있습니다. 증인이요? 김미양 씨라는 분이 진술했는데 부인께서 남편분을 심하게 몰아붙이는 걸 목격했다고 하네요. 정숙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김미양까지 만수 편에 서서 거짓 증언을 한 것이었어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김미양은 제 남편과 불륜 관계였다고요. 증거가 있으십니까? 정숙이 녹음 파일을 들려주려 했지만 담당 형사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부간의 다툼 과정에서 녹음한 것은 증거 능력이 떨어집니다. 정숙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모든 증거를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자신이 피의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집에 돌아온 정숙은 딸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지야, 엄마한테 큰일이 생겼어.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정숙은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만수의 가짜 치매, 사라진 돈, 김미향과의 불륜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하지만 은지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그게 말이 돼요? 아빠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잖아요. 은지야, 엄마 말을 믿어줘. 정말이야. 아빠 치매인 거 알면서 왜 그렇게 몰아붙이세요? 병원에서도 진단받았다고 하던데. 은지도 만수의 거짓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더욱 절망스러웠어요. 아들 민호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반응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요즘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데요. 치매 걸린 것도 서러운데 엄마까지 그러시면 어떡해요. 민호야, 엄마 말이 거짓말 같아? 거짓말은 아니지만 엄마가 너무 예민해지신 것 같아요. 아빠 병원에서 정확히 진단받으셨잖아요.
자식들마저 자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 정숙은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만수가 정숙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어요. 치매 환자를 학대하는 배우자와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정숙의 정신적 문제를 이유로 재산 분할에서도 불리한 조건을 제시했어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의료진단서와 증인까지 준비해둔 상태라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의를 권합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더 불리해질 수 있어요. 정숙은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집도 재산도 심지어 자식들의 신뢰까지 모든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정숙은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내가 왜 살아야 하지? 4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 남편에게 속고 자식들에게도 외면당하고 법적으로도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누구 하나 날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 정숙은 다리 난간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래로 흐르는 강물이 검게 보였어요. 하지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온라인 카페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정숙 씨, 힘내세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정숙은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법이 당장은 불리해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증거를 더 모으세요.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정숙은 눈물을 닦으며 다리에서 내려왔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비록 지금은 모든 것이 불리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숙은 책상에 앉아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만수가 교묘하게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지만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었어요. 이번엔 내가 제대로 준비해서 싸워보자. 정숙은 인터넷을 켜고 법률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례들을 연구하며 역전의 기회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비록 지금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정숙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삶이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었거든요. 한강에서 돌아온 정숙은 밤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온라인 카페 회원들이 알려준 법률 정보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었어요. 의료진단서 위조는 중범죄야. 반드시 증명할 방법이 있을 거야. 정숙은 만수가 받았다는 치매 진단서를 자세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발급병원, 의사 이름, 진단 날짜까지 모든 것을 체크해 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진단서에 적힌 병원의 전화번호가 실제 병원 번호와 달랐던 거예요. 이상하네. 확인해 봐야겠어.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바로 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접수 데스크에서 물어봤어요. 이만수라는 환자가 치매 진단을 받은 적이 있나요?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호사가 컴퓨터를 검색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만수라는 이름으로 내원 기록이 없네요. 그럼 이 진단서는 뭔가요? 정숙이 진단서를 보여주자 간호사가 깜짝 놀랐어요. 이건 우리 병원 양식이 아니에요. 전화번호도 다르고 의사 도장도 이상해 보이는데요. 정숙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만수의 거짓말을 증명할 증거를 찾은 거예요. 이것에 대한 확인서 같은 걸 써주실 수 있나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받은 확인서를 들고 정숙은 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담당 형사에게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어요. 진단서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살펴보더니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서 위조죄가 추가로 적용되겠네요. 재수사해 보겠습니다. 정숙은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김미향의 거짓 증언도 뒤집어야 했거든요. 집에 돌아온 정숙은 딸 은지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말로는 믿지 않으니 글로라도 설득해 보려고 했어요. 은지야, 내 아버지 치매 아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 엄마가 거짓말쟁이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 편지에 적힌 것들을 확인해 보면 알 거야. 편지에는 병원 확인서, 김미향과의 대화 녹음 파일, 그리고 위조된 진단서의 문제점들을 상세히 적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배신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온다는 걸 엄마도 이제야 알았어.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편지를 USB와 함께 은지에게 보낸 후 정숙은 온라인 카페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치매 사칭 금융사기 피해자 연대라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자신과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저희 남편도 치매인 척하면서 적금을 해약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비슷한 사례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정숙은 이들과 함께 대응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보내준 자료들 다 확인해 봤어요. 병원에도 직접 가봤고요. 그래서 아빠가 정말 거짓말했네요. 병원에서 진료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딸이 자신을 믿어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빠 휴대폰도 확인해 봤는데 김미향이라는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들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었어? 재혼 계획이랑 엄마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내용들이었어요. 은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를 믿지 못했어요. 괜찮아.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 은지는 즉시 민호에게도 연락해서 진실을 알렸습니다. 민호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지만 증거들을 보고는 충격에 빠졌어요. 어떻게 아빠가 이런 일을. 자식들이 진실을 알게 되자 상황이 급속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은지와 민호는 정숙을 도와 추가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은지는 만수의 컴퓨터에서 김미향과 주고받은 이메일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정숙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적혀 있었어요. 민호는 만수가 다니던 은행에 가서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정숙 명의로 받은 대출금이 모두 김미향의 계좌로 이체된 것을 확인했어요. 정숙은 이 모든 새로운 증거들을 정리해서 다시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이번에는 담당 형사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했어요. 이 정도 증거면 충분히 기소 가능합니다. 곧 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한편 온라인에서 정숙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치매 사칭 가족 사기 급증, 피해자들 연대의 대응, 뉴스에 정숙의 사례가 보도되면서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일을 당했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자 경찰도 수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만수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김미향 씨도 공범으로 조사받고 있고요.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부인께서 제기하신 고발건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오랜 시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것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정숙은 온라인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라면 할 수 있어요. 댓글들이 빠르게 달렸습니다. 정숙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다시 싸워보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정숙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며 세상을 바꿔나가기 시작했어요. 재수사가 시작된 지 2달 후 정숙은 검찰청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만수 씨와 김미양 씨에 대한 기소가 결정됐습니다. 사기죄, 문서 위조죄, 명의도용죄로 기소됩니다. 정숙은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첫날, 정숙은 오랜만에 만수와 마주했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만수는 예전의 당당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초라하고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 이만수는 2022년부터 치매 환자인 척 연기하며 부인 윤정숙의 재산 총 3,2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김미양은 이를 공모하여 편취한 돈을 받아 미용실 운영비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가짜 의료진단서를 작성하고 부인 명의로 무단 대출을 받는 등 기소 내용이 읽어질 때마다 정숙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40년간 믿었던 남편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현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거든요. 만수의 변호사가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 경미한 치매 증상이 있었고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실수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검사는 준비된 증거들을 차근차근 제시했어요. 피고인이 제출한 의료진단서는 완전히 위조된 것임이 병원 측 확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김미향과의 대화 내용을 보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검사는 만수와 김미향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을 법정에서 읽어냈습니다. 그 여자 완전히 속았어. 이제 곧 집도 팔아서 우리 새 출발하자. 오빠 정말 대단해. 치매 연기 완벽해.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만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증인 신문 시간에는 정숙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이용해서 저를 속이고 재산을 빼돌렸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치매에 걸렸다는 거짓 진단서까지 만들어서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것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만수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피고인과 40년을 살아오면서 부부간의 갈등은 없었나요? 물론 부부싸움은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속일 줄은 몰랐어요. 혹시 피고인이 다른 여성과 만나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건가요? 정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했다면 이혼에 동의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속이면서 제 재산까지 가져가려고 한 것은 용서할 수 없어요. 다음으로 김미양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김미양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만수 씨가 부인분이 치매에 걸렸다고 말했을 때 믿었나요? 네, 믿었습니다. 그럼 돈을 받을 때 그것이 부인 명의의 재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김미양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김미양이 공범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거였어요. 왜 그런 일에 가담했나요? 만수 씨가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김미양의 증언으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수가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그냥 행복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만수는 정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수가 미안해. 하지만 너와는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 정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40년을 속이고 제 돈을 훔치고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했으면서 너도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니? 만수의 말에 정숙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불쌍하죠. 그런데 이제 당신이 벌 받는 걸 봐야 제가 살 수 있어요.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40년 부부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판사가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인 이만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김미양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선고가 내려지자 만수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김미양은 울기 시작했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정숙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승리했지만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4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 허무했거든요. 법정 밖에서 은지와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수고하셨어요. 이제 다 끝났네요. 하지만 정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빼앗긴 재산을 찾아야 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거든요. 기자들이 몰려와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정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사기 범죄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정숙의 인터뷰는 다음날 뉴스로 방송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다는 댓글을 남겼어요. 집에 돌아온 정숙은 온라인 카페에 마지막 글을 올렸습니다. 드디어 재판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댓글들이 빗발치듯 달렸습니다. 정숙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저도 용기 내서 싸우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정숙은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됐다고 느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이제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연립주택은 대출금 상환을 위해 팔아야 했지만 오히려 마음은 편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정숙은 동네 여성센터에서 무료 법률 상담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을 돕는 일이었어요. 남편이 제 통장에서 돈을 빼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60대 중반의 한 여성이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정숙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예전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일단 모든 증거를 수집하세요. 통장 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까지 모든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남편인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범죄를 방치하면 안 돼요. 정숙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어떻게 증거를 수집하고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상담이 끝난 후 정숙은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들어왔어요. 휴대폰이 울리자 은지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시간 있으세요? 민호랑 같이 뵙고 싶은데. 그래, 와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요즘 은지와 민호는 정숙을 자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해하며 조심스럽게 대했지만 이제는 편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은지와 민호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정숙이 좋아하는 과일을 들고 왔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 혼자 살아보니까 나름 괜찮더라. 정숙은 정말로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울 것 같았는데
오히려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법률 상담 봉사는 어때요? 보람 있어. 나 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엄마가 그런 일을 하신다니 자랑스러워요. 은지의 말에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혹시 외로우시지는 않아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외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누군가에게 속으면서 사는 것보다는 혼자 사는 게 낫더라. 정숙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시 혼자 살아가는 거 괜찮겠어요? 은지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괜찮지 않겠지. 그래도 혼자 살아도 괜찮은 사람이 되면 되지. 정숙의 말에 은지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강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아이들이 돌아가고 정숙은 혼자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삶이었어요. 다음 날 정숙은 온라인 카페를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정숙 언니 덕분에 용기를 내서 남편을 고발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법률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되나요? 정숙은 하나하나 성심껏 답변을 달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뿌듯했어요. 오후에는 여성센터에서 주최하는 강연회에 참석했습니다. 정숙이 직접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40년 결혼 생활을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저를 거의 파멸시킬 뻔했어요. 강연장에 온 여성들은 정숙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범죄가 정말 많습니다. 의심스럽다면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여성들이 정숙에게 다가와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저도 남편이 이상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뭘 준비해야 하나요? 정숙은 한 명 한 명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집에 돌아온 정숙은 작은 베란다에서 키우고 있는 화분들을 돌봤습니다. 작은 다육식물들이 새로운 잎을 틀어내고 있었어요. 너희들도 혼자서 잘 자라는구나. 정숙은 화분에 물을 주며 혼잣말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안녕하세요. 정숙님 덕분에 용기를 내서 남편을 고발했는데 승소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를 받을 때마다 정숙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 무렵 정숙은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혼자 걷는 산책이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정숙은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절망적이었던 순간들, 포기하고 싶었던 시간들, 그리고 결국 이겨낸 순간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정숙은 차를 끓였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그냥 윤정숙으로 살아가는 것.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정숙은 일기장을 꺼내서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하루였다.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된다는 것이 감사하다. 혼자여도 괜찮다. 아니, 혼자이기 때문에 더 자유롭고 당당할 수 있다. 일기를 다 쓰고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작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처럼 정숙도 이제 자신만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가려지지 않는 당당한 윤정숙으로 말이죠. 창밖으로 찻잔에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어요. 정숙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로 살지 않습니다. 그저 정숙으로서 고요하지만 강하게 살아갈 뿐입니다.